빠르게 돌아가는 정치 시계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판세 분석 시간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주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주어진 시간 내에서 오늘 일단 주제는 3개를 정했는데 과연 이것이 다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조금 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만납니다. 지난해 9월이었죠. 새3이 함께한 지 5개월여 만에 이제 만나는데 이 만남 먼저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양당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합당을 둘러싼 진통이 어쨌든 지금은 진정세로 돌아서는 국면이고 그럼 남은 과정이 이제 선거연대 이런 게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 8월 전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혈투가 예고돼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힘은 뭐 너무 열심히들 일을 하시는지 밤마다 윤리에서 막 새벽에 내질 않나 밤에 내질 않나 윤리간 전쟁이 붙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절윤을 하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 직후인 2월 19일 날 윤석열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주제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1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핵심만 한번 해보시죠. 워낙 두 분이 잘 하시니 그러면 오늘 있을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부터 대통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단식이 끝났고 한쪽에서는 합당을 둘러싼 진통이 끝났고 또 두 사람이 흔쾌히 응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 대표로서는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우선 여당부터 말씀드리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합당이 이제 중단이 됐든 무산이 됐든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뭔가 불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와 지금 당권파와 사이. 근데 대통령과 만나면 일단은 모양 자체가 대통령과 여러 가지 뭐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나눌 거 아니겠어요? 당 경청이 하나다라든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대통령과 만난 그 자체가 대단히 좋은 거죠. 네네.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고 크게 봐서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 야당도 지금 내용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어게인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 또 말을 또 바꿨어요. 그걸 뭐 예상했던 거예요. 그건 진심이 아닌 거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금 야당 대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만남, 뭐 단독 영수회담은 아니라 하더라고요. 이게 대단히 이게 중요하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도 말이죠. 설을 앞두고 여야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접점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대미투자특별법 그거 하나 이제 합의를 좀 한 것이고 그건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걸 제외하고는 여야가 지금 뭐 각자 가는 길을 가는 데다가 당내 사정도 지금 정청래 지금 이 장동혁 두 대표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강성당원들의 의지에서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회동이 전격 성사가 돼 있잖아요. 이게 뭐 물밑 조율이 있거나 어쨌든 이러이러한 어떤 이슈들이 있으니 이거 좀 합의하자. 이 정도는 우리가 양보할 테니 당신들 해라. 이걸 합의문을 쓰자.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전격적으로 만나는 거니까 일단 국민들에게 설을 앞두고 글쎄 협치란 단어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상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모양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확인을 좀 하고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민생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견이 있는 것 확인하는 것도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 서로 앞두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이견을 확인해도 그것이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어제 국힘 모 고위 관계자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참 얄밉게 정치 잘한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마 설명절이니까 여야 뭐 대통령께서 보면 이렇게 여야 지도자들 함께 이렇게 뭐 회담하는 거 저는 좀 뭐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조금 안정감을 준다고 보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여야가 보면 뭐 내란이라는 주제를 갖고 계속적으로 치열하게 붙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기분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면 한 8일간 정도의 그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 신임 그 청와대 홍익표 정부수석이 국회의장 인사를 왔는데 불구하고 안 왔기 때문에
사실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좀 무시당한 기분이 있기 때문에 기분은 상하지만 좀 응한다. 두 번째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난 우리 교섭단 전설에서도 보면 1대1 단독 영수회담을 좀 원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또 정청래 대표를 또 살짝 끼웠거든요. 사실 정청래 대표 이번 자리에 낄 필요가 없는 게 얼마 전에도 보면 대통령이 여야 우리 정당 대표를 모아가지고 그때 한번 오찬 회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장동혁 대표만 단식 때문에 참여석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이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대통령하고 본인의 어떤 단독 아마 영수회담을 바랬을 텐데 어쨌든 뭐 정청래 대표가 함께한 이 회동조차도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 야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얘기할 부분이 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방금 뭐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대미투자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견이 전혀 없어요. 그냥 국회 비준을 완전 철회했고 어쨌든 초당적인 협력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만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급발진하고 있는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관주도로 가면 안 된다. 이게 전적으로 좀 시장에 맡겨 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또 사법개혁도 보면 어제 국회에서 그 대법관 증언법이라든가 뭐 재판소원법 이런 게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너무 지금 급발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조금 제동을 걸어달라 하는 이런 얘기도 할 것 같고 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전국을 좀 투어하고 있거든요. 제주도 뭐 대구 이렇게 아마 두루두루 돌면서 아마 전해들은 어떤 설의 민심도 아마 대통령에게 좀 가감 없이 전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큰 어떤 결과물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장동혁 대표도 보수 야당의 어떤 대표로서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어떤 민심을 좀 전달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뭐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보시기에 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는 보죠. 네, 설을 앞두고 뭐 의견을 확인할지라도 여야 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만으로 그리고 의견이 확인될지라도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나누고 어떤 주제를 화두로 올렸는지는 좀 민생에도 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정치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 구도가 뻔히 대통령이 지금 주인공이 되는 그림이란 말이죠.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동산 등등 민생의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데 여야는 솔직히 집안 싸움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좀 같이 옆에 서기 좀 민망할 정도 아닙니까 지금? 저보다 여야 대표들이 참 이 정무적 판단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국외계자이기 때문에 국외자라서 제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막상 그 안에 논의 구조에 들어가면 안 보일 수도 있죠. 모든 사안이 다 그런 거니까. 빤히 보이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걸 모르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무엇이 옳다 그러다 차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정확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이건 어떻게 갈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다를 보고 있으니까 이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여야 대표도 자신들도 정치적으로 분리할 게 없어요. 대통령과 만남에 뭐야. 둘 다 마찬가지긴 한데 두 사람 다. 대통령이 가장 어떻게 보면 양쪽을 아우르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정부를 주도하고 아까 뭐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얄미울 정도 정치. 참 얄미울 정도 정치 잘한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야 대표들은 정치를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요. 정무적으로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고 정무적 판단을 잘하면 정국이 잘 돌아와요. 정국이 잘 돌아가면 여야 대표에게도 유리하고 정치적으로도 실리적으로도 유리하고 민생에도 좋은데 이분들이 뭔가 정치적 판단을 자꾸 그릇되게 하다 보니까 예상이나 이런 수를 잘못 두다 보니까 자신들의 리더십도 어려워지고 민생도 어려워지고 말이죠. 정치도 잘 당위적으로도 안 맞고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좀 여야 지도부들이 강성 지도부들이 좀 이제 강성을 좀 내려놓고 여야 마찬가지예요. 좀 뭔가 중도층에 소구하는 그런 쪽으로 정치를 바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중도 쪽을 계속 뭔가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먹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정치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그분들은 이제 강성 당원들, 강성 지지자를 일단 결집시켜야지 나의 정치가 확립이 된다라는 그 생각이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과감히 탈피하면은 더 많은 길이 열릴 텐데 그게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장동혁 대표는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보면 비상계엄이나 탄핵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네네. 아마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이번 달 19일 날 이제 1심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뭐 1심 선고가 나면 어떤 형태로 이제 뭐 좀 과정을 거치겠지만 아마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수습해 가는 과정에서 뭐 당권에 대해서 본인이 올인하고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합당을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는데 정청래 대표의 체면도 좀 구겨졌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체면도 완전 구겨졌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가 이 합당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오케이 사안이 없었는데 추진했다. 이거는 보면 아마 정청래 대표가 급발진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완전히 대통령을 무시한 거거든요. 완전히 대통령을 무시한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오케이 하고 그 사연을 받고 추진을 했는데 친명계 의원회에서 그러니까 친명계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반발했는데 친명계 의원에 대해서 이게 중단이 됐다면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또 체면이 구겨지는 거거든요. 결국 본인을 따르는 친명계 의원들이 막았었기 때문에 이걸 멈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 입장도 뭐 체면도 구겨졌지만 대통령의 자존심도 상당히 상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국회 탓을 하고 있거든요. 대미투자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는 거 법안 처리 지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자꾸 국회 탓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회 탓을 하면 안 되죠.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여소야대 형국이었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모든 법안들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 공개적으로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할 정도면 지금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서포트를 하는 당인가 이게 집권 여당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마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면 굉장히 조금 머쓱할 것이다. 머쓱하고 아마 저는 지금 두 분 간의 어떤 뭐 갈등이라고 하나 당정 소통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서요 옛날 한동훈의 그림자 한동훈의 향기도 좀 느껴져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때 보면 약간 정치적 콘에 몰려서 국정 운영해야 될 때 그때 한동훈 대표가 입 바른 소리하고 계속적으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는 꼬라지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되면 좀 안 된다. 왜냐하면 여당의 아직 권력 구도는 야당하고는 좀 달리 야당은 지금부터 이제 당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계속적으로 집안 싸움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 여당 같은 경우에 그래도 1호 당원이 대통령이 있는데 벌써부터 지방선거 이후에 차기 당권을 두고 이런 식으로 집안 싸움을 벌이는 거는 저는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마구잡이로 막 이 판을 흔들어버리게 내버려 두는 것도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대통령의 독대보다는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의 독대가 이루어지면 그게 이루어질까 그 부분이 더 이번에 오늘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약간 들러리 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인가요 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 만날 때도 끝나고 나서 독대한 적은 있어요 대통령. 네, 앞서서 약간 세 명이서 함께 하기 전에 앞서서 정청래 대표하고 했었고 마치고 나서 장동혁 대표하고 했었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만 참석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의 만약에 오늘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따로 만난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그런 식의 만남은 시간도 짧을 것이고 과거에 이제 보면은 뭐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주례회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게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가 그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별로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보세요. 합당이 무산되라고 예상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대통령이 보는 지금 여당에 대해서는 너무 강성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청와대로서는. 근데 지금 청와대의 그런 인식과는 좀 달리 가고 있었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합당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1인 1표제는 통과됐고 이제 밀어붙여서 어쨌든 해냈습니다만 정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뭔가 여당과의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만 분명해요. 네네. 이거는 대통령, 근데 이거 누가 손해냐 굳이 따지면 말이죠. 대통령의 리더십은 별로 타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으면 이 지지율이 떨어져야 돼요.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금
너무 이제 강성 지지자들 의식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저는 글쎄 제 관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개딸이라는 사람들 개혁의 딸이라고 네네.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지지했던 건 이재명 대표였잖아요. 네네. 대통령 되기 전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개혁의 딸 개딸이라는 강성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주고 있으나 저는 결국 결정적일 때는 그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쪽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뭐 갈라선 일은 없겠습니다만 네네. 정책이라든지 결정적일 때 이렇게 갈릴 때는 결국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 쪽으로 돌아서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정 대표가 너무 정 대표나 이 강성 지지자들, 강성 이 지도부가 당권파가 그 부분에서 조금 오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지연이 된다라는 건 우리 김철현 위원 말씀처럼 대통령과 민주당이 같은 당정 구조인데 대통령이 이거 할 말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이게 이제 여당을 질타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뭐 민주당에 대한 질타였죠. 네. 야당이 뭐 힘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결국 그런 모든 게임에서 대통령 별로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 대표가 오히려 초조할 수가 있는 거라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이라도 이 스탠스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만 당권파 이런 걸 의식하지 말고 무슨 이미 김민석 총리는 당 대표는 자랑스러운 자리니까 내가 로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게 뭡니까? 대표 출마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래서 그거를 정 대표가 잘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민주당 차기 8월 전당대회로 넘어가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합당 제안, 조국 혁신당에 대한 합당 제안 이면에는 이제 권력 투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언론의 대체적인 해석이고 곧 6월 지방선거 일단 무산됐지만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8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는 사실상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도전할 것이며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에 대해서 확실한 선을 긋고 그렇죠. 당대표 이 전당대회에 뛰어들 것인데 완전한 진검승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저희 여론조사 결과도 내놨지만 초박빙이에요.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그러면 더 격화될 수도 있다. 민주당 내 분열, 집안 싸움, 내홍 이런 염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글쎄 어느 때 당대표 선거보다 이거는 정말 진검승부인 것 같아요. 모든 대표 선거가 모든 선거가 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아까 한동훈 전 대표의 그림자가 보인다는데 그건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워낙 그 국민들의 의지와는 괴리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그렇지 않다는 그 차이가 하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김민석 총리와 정청 대표의 이제 현재 박빙인데 그래서 예상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뭐 지금 8월 달이 많이 또 멀었잖아요. 그동안 무슨 일이 생겼죠?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 2주 만에 만났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글쎄요. 저는 기본 커다란 이제 관점으로 본다면 흐름으로 본다면 적어도 집권 초기에 대통령 권력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게 저희 기본 생각이에요. 네. 한국 대통령을 쭉 지켜봐 왔습니다만 항상 그래 왔어요. 네. 마지막 이제 임기 말에는 레임덕 현상이 생기고 대통령 탈당해라. 과거 이회창 총리 같은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 당시 대통령을 화형식도 하고 그렇죠. 네, 그게 네. 임기 말인 현상이고 네. 지금하고 전혀 맞지 않는 비교예요. 그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출마를 거의 밝히게 되면 저는 정청래 대표하고의 이제 완전 박빙에다가 이제 진검승부가 될 텐데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김민석 총리에게 이 추가 더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완전 정반대로 보는데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번에 합당이 무산된 거는요. 정청래 대표의 통큰 양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저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보가 있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강덕구 최고위원이 어쨌든 홍익표 수석을 만났더니 대통령의 그 뜻이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네. 나중에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고 그때 통합기구를 만들고 그때 통합전당대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 나왔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한 발 물러서는 것 뿐이거든요.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 전당원 투표를 강행했다면 이거는 합당이 추진됐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자들이 보면 당원들이 보면 훨씬 더 합당 여론이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한 발 물러섰을 뿐이다.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가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타격이 있지 않느냐? 또는 뭐 여러 가지 좀 하는 데 있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대조표를 따져보면 정청래 대표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 왜냐하면 일단 1인 1투표제가 통과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일단 판세상으로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로부터 특히 강성
당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유리해요. 두 번째는 가장 강력한 김어준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이 후원자를 등에 업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합당이 무산되어 있지만 정책위 대표가 다수 우세하다. 다만 저는 두 가지 변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8월 전당대회에서는 일단 지방선거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압승했다. 민주당이. 그렇다면 무조건 정책위 대표는 재선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는 대표가 재선에 나온다고 하는데 김현석 총리가 기껏해봤자 정책위 대표의 연임을 맡겠다고 자기가 당권에 로망이 있다고 나오는 것뿐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을 불출마하고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명분이 저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 당원들도 충분히 인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면 김민석의 당권 로망은 그냥 로망일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지방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국혁신당과 합당했을 경우 만약에 합당이 된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당원들은 완전히 정책위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 구친문계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품으려고 했던 포용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라고는 가장 강력한 아마 지지자들도 등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저는 이 정책위 대표 운명이 갈린다. 다만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 2018년도 박근혜 그때 탄핵되고 난 이후에는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빼고는 다 이겼는데 맞아요. 그만큼 압승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적어도 부산 정도나 또는 울산 또는 강원도 정도에서 한두 곳 정도 졌는 것도 그다음 민주당의 압승으로 평가할지에 대한 그 해석의 차이는 좀 있겠으나 서울을 지면 진 거죠. 근데 서울도 그렇고 그럼 만약 부산 이런 거 졌을 때 2018년도의 지방선거 결과를 갖고 분석을 하게 되면 비교를 하면 또 달라질 텐데 그렇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가장 강력하게 정책위 대표의 어떤 합당 추진을 반대했던 이현주 최고위원이 벌써 약간 이 정책위 대표에게 조금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해서 좀 약간 I'm sorry라고 하는 약간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결국은 정책위 대표의 살생부에 오르지 않기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정책위 대표에 이렇게 살생 리스트에 한 4분 정도 올랐다고 보이거든요. 이은주, 이건태, 뭐 강덕구, 뭐 황명선 이 4분은 그냥 앞으로 이 정책위 대표가 연임이 되고 차기 공천을 지게 되면 저는 뭐 거의 뭐 이 정책 내 뭐 살생부 리스트에 올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 전망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아마 정책위 대표가 현재까지도 아마 차기 연임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다수 우세하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을 버리고 당권 출마할 만한 정치적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김민석 총리가 실질적으로 차기 당권 경제에 뛰어들기는 거의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는 일단 지적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8월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지만 이미 지금 사실상 대진표는 짜인 상황이고 첫 번째 지방선거 결과가 중요하다. 그럼 그 지방선거를 누구의 공으로 볼 것이냐. 그렇죠.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디커플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 지지율보다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친명 쪽에서 친명계가 말하는 논리가 합당 지금 왜 합당하냐. 이재명 대통령과 그냥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지방선거는 압승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과를 놓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그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그 지금 플레이들이 다 올라왔잖아요. 사실상 뭐 유시민 씨, 김어준 씨 뭐 등등 여기에 등판하지 않은 선수들은 거의 없다 할 정도 지금 다 등판이 됐단 말입니다. 때문에 차기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23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생존 경쟁이 더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치열해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좀 이제 친명 친청의 갈등이 이제 수면 아래에서 이제 내연했던 건데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올라왔고 좀 김철현 위원 생각과 전혀 달라요. 네네. 지난번에도 전 합당 안 될 거다 근데 그 합당 무조건 됩니다 그랬었다고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금은 강해 보이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디커플링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당대표 이미 이제 당청 간의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지지하는 명시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안 되면 김민석 총리의 출마를 전제로 하는 거긴 합니다만 네네네. 대통령의 권력이야말로 엄청난 타격이에요. 이건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당발 레임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역으로 지금 계산하는 게 역으로.
지금 이제 우리 김 의원님은 이제 연역적으로 하는 거, 전 귀납적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된 말이죠.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계속 차기 당권 대권까지 차기 대권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돼서 2028년도 총선에 공천권 행사하겠다는 얘기는 전당대회에서 유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선 경선 전당대회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청와대 권력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강성 지지자 김어준 씨 얘기하는데 김어준 씨는 이번에 완전히 저기 그 정청래 쪽이었잖아요. 정청래 대표 쪽이었어요. 네, 줄기차게 완전히 유시민 옹호했죠. 대표도 그렇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건 저의 완전한 추론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민주당 출신으로 계속 이제 성장해 왔던 이제 분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정청래 대표나 유시민 씨나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민주당이 본류가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물론 본류이다 하더라도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들어왔고 배치 달았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정문준 의원과 같이 일한 적이 있다고요. 한 10년 정도. 그런 점에서 이 두 정치인을 자신들의 본류가 좀 아닌 걸로 보는 측면이 없지 않나.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와 유시민 작가가 한때 사이가 꽤 나쁜 적이 있었다고요. 네네, 압니다. 아주 다른 관점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다 이게 큰 틀에서 갈라진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청와대 권력이 그거를 물을 리 없을 텐데 그걸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잡게 놔둘까? 그리고 특히 이 지방선 아까 누구 때문에 이기는 거냐면 이긴다면 말이죠. 네네. 그게 과연 이게 정청래 대표 때문에 이긴 것이냐? 국민의힘 때문에 이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네. 그게 그렇게 이번에 지방선거 이겼으면 네. 무조건 대표 연임이다. 라는 일반적인 공식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저는 김 의원님과 좀 생각이 다르다. 저는 이제 한마디만 보태면 일단 정청래 대표의 이 정신이 보니까 중꺾마 정신이 있더라고요. 이번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네. 1인 1투표제가 부결됐을 때 또다시 밀어붙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정청래 대표의 중꺾마 정신 이거 예사롭지 않다. 두 번째는 저는 이 대통령의 권력 운영 방식에 대해 좀 재미있게 보는데 지난번에 만약에 대통령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후보 간에 최종 결승전에 올랐을 때 아마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박찬대 대표에 대해 조금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해졌더라도 전 박찬대가 이길 수 있다고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언제든지 본인이 당무의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명의 차기 당권 주자들 또는 대권 주자들을 많이 두고 좀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예를 들어 정청래가 지방선거도 이겼고 차기 당권에 가까웠게 되면 네네. 저는 아마 그런 더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는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만약 김민석 총리가 총리 사퇴하고 들어오게 되면요. 이런 당무 개입이 없어요. 이건 정말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강덕구 최고위원이 어설프게 흘린 그 SNS 문자처럼 그것도 지금 불법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 끝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차기 당권 출마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게 대통령의 뜻이 있다는 것이 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당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조금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김민석 총리가 생각이 있다면 일찍부터 나가든지 네네. 해야 되지 지방선거 이후에 차기 당권을 두고 나가는 거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오찬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 지금 해서 지금 성사가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해졌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으로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 박근혜 입으로 불렸던 이정현 전 대표를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식을 멈추게 한 사람도 박근혜. 그리고 이번 공관위원장도 박근혜 사람. 그러면 친한계는 축출하고 MB계는 윤석열 거의 뭐 소멸됐으니 그러면 친박계하고 전부 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그렇게 자, 그러니까 그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이 그것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대구시장도 유영아 의원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출마한다는 얘기가. 그것도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 오랜 영향력이고. 이번에도 뭐 유영아 의원하고 통화가 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장동혁 대표 단식을 만료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게 뭐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 저기 뒤로 가는 거예요.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으로 가는 것이. 박근혜가 누굽니까? 탄핵됐던 대통령이에요. 국정농단으로 수감 생활했던 대통령이고. 근데 그 전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이것도 모자라서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방선거가 이 낙승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정 대표가 엄청나게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네. 저는 뭐 어쨌든 뭐 탄핵의 후의 조합이잖아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 우리
친박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뭐 탄핵되고 난 이후에 그 우리 친윤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조금 뭐 환상의 케미 내지 좀 환장하는 케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 보면 중앙공천관리위원장이 광역단체장 정도 공천에 관여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도권이라든가 나머지 우리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민의힘이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고 또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은 뭐 교체할 가능성이 낮은데 다만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네네. 어느 정도 조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좀 또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한 그런 것도 조금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뭐 지금 광역단체장의 어떤 경선이라든가 대구나 이런 분들이라든가 뭐 부산 이런 거는 뭐 현역 단체장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인천도 그렇고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지금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모양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동안 뭐 친한계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까지도 지금 이번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 어떤 모종의 조치를 조금 궁리하고 있거나 뭐 꿍꿍이가 있거나 뭐 이런 액션을 좀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조금 색안경을 끼고는 뭐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그 말씀을 주시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장동욱 대표가 지금 오찬회동 직전에 지금 다시 논의하겠다. 사실상 불참하겠다. 이건데 그 의도와 배경을 뭘로 보시고 여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지 짧게 한번 장동욱 대표 아까 모두에 그랬잖아요. 장동욱 대표가 여기 가는 건 어쨌든 당내 내용을 좀 완화시키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제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좋은 일이에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에게. 네. 그걸 이제 늦게 깨달은 거죠.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강성 지지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그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이른바 강성 당원이라고 얘기하는 뭐 극우라고 얘기하면 또 싫어하니까 강성 당원 지지자들이 아니 우리 장 대표가 단식까지 할 때는 언제고 말이에요. 뭐 대통령 만나러 가. 그걸 이제 의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중도를 보고 자꾸 가야 되는데 자꾸 강성 당원에 계속 가둬요. 스스로 갇혀지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것도 전 패착이라고 봐요. 대통령과 만나기로 생각해서 만나는 거죠. 만나서 아까 우리가 모두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할 일 얘기하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할 얘기 다 하잖아요. 쭉. 언제 뭐 합의될 걸 얘기했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장동욱 대표나 옆에 측근들이 참으로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다. 그게 또 하나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재고를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본인이 그 재고를 수용해서 안 갈지 또는 재고가 이렇게 뭐 대통령이 뭐 정책대 대표하고 하는 이 3인 회동이 적절치 않다. 차라리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정치적 어떤 위상을 인정받으려면 1대1 단독 영수회담을 얘기해라. 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최고위원들이 재고를 요청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아마 그 재고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설 명절 전에 아마 국민들을 위한 그런 목소리를 내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뭐 나름대로 장동욱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보입니다. 들러리 서기 싫겠다는 얘기인데 이럴 땐 들러리도 서야 돼요. 네네. 근데 저렇게 판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리더십의 타격입니다. 참 시시각각 변해서 쫓기조차 힘들 때도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 항상 감사하게 듣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김철현 그리고 우리 평론가님 감사드리고 설 잘 보내시고 설 연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 5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